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2의 10월 5일 5주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리스트와 기타 여러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3개의 챕터 가운데 첫 챕터, 즉 리스트에서 원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검색하는 등의 일들은 이미 월요일에 수업을 했어요. 그 뒤에 남은 내용들, 문자열 제어를 하고 활용하는 법도 딕셔너리를 비롯한 여타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남은 내용들 살펴보고 연습 문제 5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먼저 문자열 제어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뜬금없이 리스트를 배우다가 문자열 제어를 배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볼게요. 문자열도 순서, 리스트도 순서. 사실 우리가 배웠던 이 두 가지 개념인 문자열과 리스트는 모두 순서를 가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유니버시티 네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코리아라고 문자열을 삽입했다라고 합시다. 따옴표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예, 코리아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코리아는 중간중간 글자들의 순서가 바뀌면 아예 다른 낱말이 돼버립니다. 뭐 케이리아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들의 순서가 중요하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리스트라는 것도 얼추 비슷합니다. 각 원소들이 존재해서 그 원소들은 고유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랑 문자열을 동등하게 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놓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띡띡 가져왔던 것처럼 이 문자열에서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를 쏙쏙 뽑아올 수 있지 않겠냐. 결정적으로 KOREA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얘가 그냥 K와 O와 R과 E와 A 5개의 문자 원소가 담긴 리스트처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사실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자열을 어떻게 리스트처럼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니버시티 네임이 코리아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첫 번째 자인 K만 추출한다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그냥 5개의 원소가 담긴 리스트라고 생각하자면 어떤 문제로 바뀌어요? 그냥 5개 원소 중에서 첫 원소 뽑아오는 문제로 귀결된단 말이지. 우리 그거 어떻게 해요? 리스트명 대괄호 0번째 원소 가져오기로 표현을 하죠.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문자열도 리스트처럼 같진 않지만 리스트처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K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0번째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밑줄 쳐드린 요것처럼 말이죠. 리스트명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원소가 가져와지는 것처럼 유니버시티 네임 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문자열인 K가 가져와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가 있을 때 ORE, 오리인가요? 예, 이렇게 오리를 출력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리를 추출하겠다라는 상황이죠. 자, 이 경우는 연속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그냥 하나만 쏙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문자들을 가져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는 문자열 슬라이싱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와라라고 콜을 이용해서 명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덱스를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K는 0번째 인덱스고요. O는 1, R은 2, E는 3, A는 4번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오리만 가져오고 싶다. 즉, 1, 2, 3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니버시티 네임에다가 1부터 3까지 가져와라고 이 콜론을 이용해서 명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레인지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분명히 1:3이라고 했는데 왼쪽 예시 코드를 보면 지금 1:4입니다. 뭐야? 3이 맞아? 4가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4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인지를 잠깐 소환했잖아요. 레인지에서 가장 큰 주의할 점이 뭐였습니까? 앞에는 이상이지만 뒤에는 미만이다. 즉 뒤에까진 포함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슬라이싱을 하는 경우에도 레인지랑 문법이 비슷합니다. 즉 1콜론 3이라고 내가 명령하게 되면은 얘는 포함하지만 즉 5는 포함하지만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5랑 R만 뽑고 2를 뽑기 직전에서 중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2까지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를 써야 A 직전에서 멈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코드가 나온 겁니다. 코리아에서 1부터 4 직전까지 뽑아라 라고 하면은 ORE 1, 2, 3이 뽑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팝 퀴즈. 1을 생략했어요. 즉, 그냥 콜론 4라고만 하거나 4를 생략했어요. 1 콜론이라고만 하거나 이때는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저희 조금 이따가 돌려보기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끝이 궁금한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서울시 내 자치구들의 지도를 여기 표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자, 제가 region 이꼴 중구, 진관동, 서울시, 서대문구, 강남구. 이렇게 region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구가 25개라고 했지만 그냥 구, 동, 시 무관하게 다 적어봤어요. 중구도 있고 진관동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자, 제가 두 가지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으로 시작하는 행정구역은 region에서 왼쪽 지도는 참고용입니다, 여러분. region에서 이 region이라는 리스트에서 강으로 시작하는 행정구역은 모두 몇 개인지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난 지금까지 배운 걸로 잘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region이 있을 때 글자 강으로 시작하는 행정구역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or 어떻게 할까요? each region이라고 할까요? for문을 돌릴 때 for each region in region 이렇게 반복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반복문을 돌리느냐?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region의 모든 원소들한테 돌아가면서 야, 첫 번째 원소 너 중구 너 강으로 시작하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넘겨서 진관동 너 강으로 시작하냐? 서울시 너 강으로 시작하냐?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코드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region의 모든 개별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혹시 첫 번째 글자가 강이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주의할 거, 강은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같다는 이 꼴이 두 개죠. 자, 그런데 우리 다행히도 방금 전에, 진짜 한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이치 리지언의 첫 번째 글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강이면은 뭐 이거 사실 코드로 적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시를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끝이에요. 글자 강으로 시작하는 행정구역 모두 몇 개? 누적한 카운트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금방 해결하겠네. 글자 구로 끝나는 행정구역.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구가 몇 개인지를 묻는 거죠. 구가 몇 개인지를 묻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 끝나는 친구들은 모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인덱스, 즉 2번 인덱스가 9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방금 코드 똑같이 들고 와서 이렇게 작성하면은 9로 끝나는 행정구역 카운트가 되겠구나. 되겠어요? 안 되니까 가지고 왔겠죠. 이 경우에는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중, 주, 0, 1. 2번 인덱스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구가 세 글자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는 두 글자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서대문구 이러면 심지어 2번 인덱스가 있는데 구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글자의 경우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내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럼 영영 이 문제를 못 푸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다음 슬라이드 보죠. 자, 파이썬은 흥미로운 인덱싱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꾸리 인덱싱, 즉 반대 방향 인덱싱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니버시티 네임 사례로 돌아가서 코리아 중에서 A만 뽑으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일단 어떤 인덱스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0, 1, 2, 3, 4, 4번 인덱스를 뽑으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간편한 거꾸리 인덱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 2, 3, 4순으로 인덱싱을 했어요. 야, 근데 왜 굳이 왼쪽부터 해야 돼? 이것도 사실 편견 아닐까? 그래서 음의 부호를 붙이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K가 0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이너스 5도 되는 거고요. 5는 1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이너스 4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 편하겠습니까? 오른쪽 끝이랑 가까울수록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끝 글자 A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4번 인덱스로 불러와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마1 인덱스, 왼쪽처럼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까 방금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데? 왜? 구로 끝나는 행정구역이 모두 몇 개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 중구든 서대문구든 종로구든 중랑구든 글자 수는 상관없어. 결국 구는 무슨 특징을 가져요? 가장 끝 글자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죠. 가장 끝 글자의 인덱스 뭐라고 했어? 두자든 세자든 열자든 스무자든 마 1이래매.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코드가 또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스 인덱싱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리 인덱싱은 마이너스 1부터 맨 오른쪽부터 인덱싱 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리스트랑 문자열을 비스무리하게 보면 참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 즉 인덱싱, 콜론을 이용한 슬라이싱 인덱싱, 그리고 끝글자 인덱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리스트에서도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실습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쯤 콜앱을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앱을 지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저도 콜앱을 켭시다. 자, 우리 리스트와 문자열을 비스무리하게 보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논리에 하에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유니버시티 네임을 코리아라고 제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내가 문자열을 리스트처럼 본다면, 아, 이런 거 가능한가? 0번째 원소를 뽑으면은 K가 딱 튀어나오나? 그럼요. K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야, 그럼 내가 ORE를 불러오려고 해. KORE의 0, 1, 2, 3, 4. 그래서 1부터 3까지 불러와야 하는 상황인데 물결로 안 쓴다고 했고 콜론으로 쓴다라고 했고요. 3을 하는 경우에는 레인지와 비슷한 논리로 3 직전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4까지 해야 이렇게 ORE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제가 팝 퀴즈 드렸죠. 1을 생략해. 응? 이게 뭐야? 뭔가 문법이 좀 어그러진 것 같은데. 자, 이걸 실행하면 호리가 나옵니다. 뭐지? 하고 이번에는 4를 빼볼게요. 그럼 오리아가 나옵니다. 아,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콜론에서 한쪽을 빼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끝까지 간다가 됩니다. 즉, 1부터 시작해서 뭐? 끝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간다. 1부터 시작해서 OREA를 다 부른다라는 게 되겠고요. 아, 뭐야?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문법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끝자리 인덱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1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아하, A가 되겠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2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아하,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금 배우는 것들은 싹 다 일반 리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 리스트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뭐 애플, 바나나, 체리, 두리안,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두리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럼 두리안은 너무 끝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환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소환해보면 진짜네. 이외진. 이렇게 두리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콜론을 이용한 인덱싱도 될까? 1부터 3까지라고 하면은 바나나, 체리, 두리안 직전이니까 바나나와 체리가 나오는 게 맞겠네요. 진짜? 진짜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콜론으로 슬라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얘가 둘씩 뽑히잖아.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둘을 뽑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리스트의 부분 집합을 뽑았다라는 얘기죠. 리스트는 영원한 리스트. 그래서 바나나랑 체리를 뽑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도 리스트 형태로 추출이 된다. 눈에 보이죠? 리스트 형태로 추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간 심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살펴볼까? 인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루트에서 우리가 인서트를 새로 하려고 해요. 애플, 바나나, 체리, 두리안이 있는 상황에서 인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삽입, 특히 인서트의 경우 두 가지를 인자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어디로 갈지, 예를 들어 2. 또 무엇을 집어넣을지, 예를 들어 2로 시작하는 과일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그레이프를 합시다. 예. 그레이프를 2번 위치에 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느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2번 원소, 원래 2번 원소였던 체리의 왼편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루트를 출력을 안 했군요. 원래 2번이었던 체리의 왼쪽으로 가니까 체리의 왼쪽에 그레이프가 간다라고도 설명드렸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처음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2번에 들어가도록 인서트가 된다라고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 어렵다. 마이너스 2번 위치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넣어질까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넣어지긴 넣어집니다. 문제없이 잘 넣어져. 왜? 마이너스 2도 인덱스잖아. 엄연한 인덱스예요. 정식 인덱스이기 때문에 넣어지긴 넣어지는데 어디 넣어질까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답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논법 모두에서 생각을 하자면 마이너스 2가 뭐예요? 체리죠. 만약에 얘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체리의 왼쪽이니까 똑같이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체리, 두리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논리, 최종 리스트에 마이너스 2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레이브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레이브는 마이너스 3번 위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논리에 입각한다면 사실 체리랑 두리안 사이에 그레이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옳을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알겠죠? 그레이브는 최종 리스트의 마이너스 두 번째가 아니라 원래 리스트의 마이너스 두 번째, 그 왼쪽으로 간다라는 음의 부호를 가진 경우에는 그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의 부호, 양의 부호가 너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위치 왼쪽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심화학습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음의 인덱싱 그리고 슬라이싱을 잘 하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슬라이드와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len 간혹 가다가 사용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프루트라는 리스트가 존재할 때 랭프루트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의 길이를 계산한다. 즉 프루트의 길이를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루트의 길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뜻하겠죠. 그래서 총 4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스트랑 문자열은 비슷하다며. 즉 문자열도 길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왜 굉장히 긴 이름의 곡을 자주 발매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런 분들이 좀 그렇던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부터 거지까지 이렇게 거대한 송네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보통 몇 글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군요. 자, 이런 경우에도 글자 수를 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랭스 송네임을 활용해서 실행해보면 무려 19자군요. 에리에는 리스트에 적용됐을 때는 원소 개수 확인, 문자열에 적용됐을 때는 문자열 길이 확인을 위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마2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역들을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상황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region이라는 이름으로 인풋 결과를 받을게요. 즉, 중구 띄고 서울시 띄고 황학동 이런 식으로 내가 각 지역들을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프린트 리전을 하면 담백하게 그 결과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쳤으니까. 중구 띄고 서울시 띄고 화학동을 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반환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입력할 때는 내가 뭘 의도하고 입력한 거예요? 좀 파이썬이 똑똑해서 이렇게 칼같이 구분하게 의도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구 별도, 서울시 별도, 화학동 별도 이렇게 딱 끊어서 저장되도록 우리가 의도했는데 사실 파이썬은 그걸 할 줄 모르죠. 파이썬은 입력받는 거랑 프린트해주는 거밖에 지금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구분 없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띄어쓰기나 콤마 같은 걸로 이 특정한 기준으로 둬가지고 이 기준에 입각해서 각각의 낱말들을 필질하는, 즉 분리하는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때 쓸 수 있는 구문이 뭐다? 나누다를 영어로 하면 스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열을 개별 원소로 쪼개기 위해서 우리는 스플릿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플릿은 문자열을 개별 원소로 분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이번에는 지역들을 띄어쓰기가 아니라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즉, 중구 쉼표, 서울시 쉼표, 황학동 쉼표,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입력하는 상황을 상정했을 때 스플릿은 어떤 식으로 쓰냐? 너무 황당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제가 점이 파이썬에서 끝장나게 중요하다. 리스트 점 어펜드는 무슨 의미였어? 리스트라는 대상에 어펜드라는 액션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도 그 문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 제가 지금 밑줄 친 곳에 말이죠. 자, 지역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해서 그 결과를 리지언에다 몽땅 저장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하단부에 동그라미 친 얘 전체가 리지언이었던 것입니다. 1번 라인에서 리지언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지언이었던 거를 어떤 식으로 갈갈이 쪼갤 수 있느냐? 중구와 서울시와 황학동으로 쪼갤 수 있느냐? 리지언이라는 대상에 스플릿이라는 액션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띄어쓰기를 구분으로 입력했는지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했는지 파이썬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쉼표를 이용해서 입력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칼질 좀 해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region이라는 대상에 점 스플릿이라는 액션을 취하는데 칼질 기준은 콤마가 된다. 따옴표에 주의하세요. 콤마도 특수 문자, 즉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꺽쇠 괄호로 친 이 전체가 어떤 결과물을 반환하냐면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어떤 결과물을 반환하면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아니 문자열이었는데 왜 뜬금없이 리스트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칼질을 해요. 하나의 거대한 도막을 칼질하면 두 개, 세 개 도막으로 나뉘겠죠. 그 뜻은 뭐예요? 두 개, 세 개 도막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 개의 원소를 한 번에 넣는 거 어디에 하는 게 최고라 그랬어? 리스트에 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중구 하나, 서울시 하나, 황학동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반환을 한다. 그럼 그거 반대로 표현하면 뭐다? 리스트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을 파둔 겁니다. region 리스트라는 이름의 땅을 파둬서 거기에 리스트를 통째로 저장하겠다. 그리고 5번 라인에 있는 대로 print region 리스트라면 어떻게 된다? 중구와 서울시와 황학동을 개별 원소로 가지는 멋쟁이 리스트가 탄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쉼표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쉼표 별 퍼센트 특수 문자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괄호에 그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띄어쓰기로 구분해. 내가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구분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코드는 한번 우리가 직접 돌려보도록 할까요? 자, 스플릿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직접 돌려보고 테마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들을 이번엔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입력받도록 해보죠. 그리고 print region을 그냥 통짜로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대로 입력해 볼까요? 중구 서울 시황동. 을 치면 당연히 그대로 나오죠. 얘는 그냥 일개 문자열 덩어리에 불과할 뿐인데.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region list로 완벽히 탈바꿈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이 돼? 말이 돼요. region이라는 대상에 스플릿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구분자가 들어가는데, 띄어쓰기는 기본 구분자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print region list. 야, 네 예쁘게 잘 분할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네. 중구 서울시 화학동이 리스트 형태로 돼 있고, 여러분 리스트 형태로 완성되면 강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소를 개별적으로 쏙쏙 뽑아올 수 있어요. 내가 리지언만 있을 때는 서울시만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뽑을 수는 있겠지. 뭐 그 콜론 인덱싱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뽑기 위해서는 리스트 형태로 변환됐네? 그러면 region 리스트에 1번 원소가 서울시 아니야? 이렇게 뽑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콤마 혹은 어떤 구분자로 구분돼서 입력받는 경우에는 이 스플릿이 정말 아주 영원한 짝꿍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마 2의 내용이었고요. 테마 3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테마에서는 딕셔너리 그리고 기타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자료 구조들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딕셔너리는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제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제에서도 딕셔너리를 썼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테마 딕셔너리에도 꼭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구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웠는데, 여기까지 배웠으면 우리가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도 연산하는 거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뭐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에 그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편의점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들을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콜라에는 1,900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을 거고요. 이 가격 태기. 또 아이스크림에는 1,200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지에는 1,300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품목에는 그에 대응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요 정도밖에 못 오니까 물품 따로 가격 따로 한번 보완해 그리고 프라이스 리스트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이 팔려가지고 매대에서 내리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덕트 리스트 가서 아이스크림 찾아서 제거해. 그리고 다시 프라이스 리스트 가서 똑같은 인덱스 찾아서 제거해. 이게 뭡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쌍쌍바, 어떠한 값에 대응하는 값이 있는 이 쌍쌍바 형태의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참 이 관리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구조인 이 딕셔너리라는 걸 배움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쌍쌍바라고 말씀드렸죠. 이 딕셔너리도 키라는 거랑 밸류라는 게 한 쌍이 돼서 쌍쌍바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영한 사전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떠한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한글 뜻이 나와 있죠. 애플은 한국어로 사과, 그레이브는 한국어로 포도인 것처럼 말이죠. 자, 마치 우리가 사전처럼 어떠한 영단어에 대응하는 한국 뜻이 있는 것처럼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있기에 우리가 이걸 딕셔너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키랑 밸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키의 목적은 각각의 원소를 구분짓는 거고요. 밸류는 그에 대응하는 값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설명만 보더라도 뭐가 대빵인 게 보여요? 키가 좀 더 중요한 대빵인 게 보이고 그에 대응하는 값이 밸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우리가 호치키스심, 대괄호가 리스트를 상징하는 이 특수 기호였죠. 자, 반면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상징하는 특수 기호가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괄호로 한 대 묶어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각각의 원소를 구분짓게 해주는 게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지만 이 키는 중복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각각을 구분짓는 건데 이게 중복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둘을 구분지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키라는 거는 원소를 구분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유의 값을 가진다. 즉 중복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밸류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랑 밸류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위해서 방금 예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뭐가 키고 뭐가 밸류여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우연히 겹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다 1,300원. 사이다가 화장지랑 같은 가격일 수도 있죠. 화장지가 1,300원이니까 넌 죽어도 1,300원이면 안 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의 경우에는 언제든 중복될 수 있지만 각각의 제품을 구분짓는 아주 유일한 이 특별한 값은 이 제로 콜라, 아이스크림, 이 품목명들이 아주 고유하고 각각의 것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죠. 제가 다 드렸습니다. 뭐가 키고 뭐가 밸류겠어요? 품목명이 키고 가격이 밸류가 되겠죠.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알겠어. 키는 고유의 값, 밸류는 중복될 수도 있는 대응값. 그러면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고 원소를 추가하는 것까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 1을 보시죠. 맨 첫 번째 줄. 자, 스코어 이꼴인 거 보니까 이거 리스트랑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파둬서 거기에 딕셔너리를 심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를 상징하는 게 대괄호라면 딕셔너리를 상징하는 건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진 중괄호를 좌우로 하나씩 딱딱 집어넣도록 하고요. 자, 그 안에 스코어라는 사전에 들어갈 값들을 내가 쏴주면 됩니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어떠한 값을 쏴주느냐? 이렇게 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철수 학생의 수능 성적은 요즘에 또 국어, 수학, 탐구를 합산하더라고요. 저 때랑 좀 달라가지고. 김철수 학생은 294점, 이영희 학생은 295점, 박민수 학생은 294점. 이런 식으로 내가 학생별 수능 성적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 이름은 중복되지 않지만 수능 성적은 중복될 수도 있죠. 둘 다 30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학생 이름이 되고 밸류는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키랑 밸류가 정해졌으면 적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해? 키 땡땡 밸류, 키 땡땡 밸류를 연이어서 적재하겠습니다.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뭐고,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뭐를 뭘로 이어줘? 콤마로 계속 이어줌으로써 우리가 딕셔너리를 새로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명짜리 딕셔너리가 나온 상황에서 더 들어왔어요. 야, 290점 맞은 최영수 학생도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여기서는 대괄호를 활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딕셔너리의 상징은 중괄호인데 왜 뜬금없이 다시 대괄호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거에서는 이 대괄호, 중괄호를 각각 달리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스트대로 기억을 잠깐 돌려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두 번째 원소를 건드려. 예를 들어 fruit 1번을 가져오거나 뭐 fruit 1번을 대문자로 바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항상 뭐 썼습니까? 어떠한 원소를 호출하기 위해서 또는 호명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위해서 대괄호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덱싱에서 썼던 것처럼 우리가 키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불러오거나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덱싱의 관점에서 대괄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중괄호는 어디까지나 딕셔너리를 만들 때 생성의 관점에서 쓰는 거고요. 생성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불러오거나 원소를 추가하거나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호치키 쓰심, 이 대괄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론으로 돌아가죠. 최영수 학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리스트. 인덱스랑 값을 각각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키랑 밸류를 각각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야, 스코어 너 나와. 너 최영수라는 키 없지? 그 키에 290이 할당될 수 있게 해줘라는 겁니다. 자, 조금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딕셔너리의 키가 리스트의 인덱스에 대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하기가. 우리가 스코어에서 최영수라는 키, 를 부르기 위해서 대괄호를 일단 쓴 거예요. 대괄호를 쓴 이유는 키 값을 호명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쓴 겁니다. 마치 인덱싱처럼. 자, 그럼 최영수라는 키를 찾는데 지금 딕셔너리에 최영수가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최영수라는 키가 없다라는 건 새로 만들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최영수라는 키를 새로 만들어서 290이라는 값을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코어를 하게 되면은 4명의 수능 성적이 쌍쌍바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딕셔너리 전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또 대괄호는 키값을 불러오거나 새로 키값을 집어넣을 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손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좀 이따가 실습해서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에서도 역시 검색 기능을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 거기 있니?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코어가 이렇게 3명의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이 거기 있니? 2영이 수능 성적 거기 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if 2영이 in score와 같이 구현한다. 즉 리스트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in 왼쪽에 찾을 놈, 인 오른쪽에 찾을 대상을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true 혹은 false를 반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가 있을 때 사실 우리 보통 뭐 하고 싶어요? 딕셔너리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딱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얘 수능 성적 몇 점이었지? 하고 물어보면 바로 쏙 뽑는 그런 게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잖아. 민수 수능 성적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삐리빕 294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핵심은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찾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박민수라는 키에 대응하는 수능 성적 밸류가 몇 점일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원소를 새로 넣는 걸 말씀드리면서 대괄호는 마치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하듯이 키를 호명할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야? 그러면 이형이의 수능 성적을 알기 위해서 이형이라는 키를 호명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대괄호로 스코어 이형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스코어 대괄호 이형을 하게 되면은 이형이라는 키 값을 찾아서 그 찾은 키 값에 대응하는 쌍쌍 밸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이미 스코어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코어 대괄호를 쓰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키와 그에 대응하는 밸류를 할당할 때. 예를 들어 스코어 뭐 최민수 이꼴 300 이렇게 할 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미 존재하는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찾을 때 예를 들어 스코어 이영이라고 호출하면은 295가 반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키를 호명할 때는 인덱스처럼 대괄호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요. 자, 팝 퀴즈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 특정한 밸류에 대응하는 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특정한 키, 2형이라는 키에 대응하는 수능 성적은 기똥차게 잘 찾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키는 몰라. 근데 295점을 받은 사람이 궁금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상황? 밸류로 키를 찾는 상황인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위한 별도의 구문을 우리가 따로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키로 밸류를 찾을 수는 있지만 키로 밸류를 찾을 수는 있지만 밸류로 키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뒤에서 심화학습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볼게요. 자, 딕셔너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고 원소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 스코어 이꼴 김철수 294점, 이영희 295점.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동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시정지 하면서 들으셔도 좋겠죠. 박민수 294. 이게 바로 딕셔너리를 선언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에 대응하는 밸류, 키에 대응하는 밸류.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영희의 수능 성적을 알려고 그러면 키 값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이영희 수능 성적 몇 점이야? 라고 했을 때 295점입니다. 라고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 없는 최영수 학생의 수능 성적을 새로 선언하고 싶다면 없는 키를 소환하면 됩니다. 근데 없는 키라는 거는 내가 새로 집어넣을 키라는 의미죠. 키를 집어넣겠다라는 건 그에 대응하는 밸류도 쏴주겠다라는 의미. 이렇게 290을 쏴주고 프린트 스코어를 해주면 예, 이렇게 290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4명이 이렇게 스코어에 자리 잡고 있군요. 자, 키값을 이용해서 원소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셀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if까지는 안 작성하겠습니다. 이영이 인 스코어를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이라는 건 결국 있냐 없냐 중 하나니까 true나 false를 반응하겠죠. 이영이가 스코어에 있냐라고 했을 때 느렸군요. true가 반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영, 2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false가 반응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3명이 다 정의된 상황에서 이렇게 3명의 스코어가 정의된 상황에서 이영이 이거 잘못 적은 거야. 얘 291점이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원소를 바꿀 때랑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점점 리스트랑 비슷해요. 스코어 이영이를 일단 불러와. 불러온 다음에 야, 너 덮어 씌워줘. 291점으로 덮어 씌워줘라.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밸류 값을 바꿀 수도 있다. 진짜로 잘 바꿔지나? 그럼요. 잘 바꿔지고 말고 이렇게 우리가 딕셔너리의 원소들을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있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비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됐고 참고로 이렇게 해도 비어있는 리스트가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죠. 자, 내가 이 논법에 입각해서 중괄호잖아. 그래서 스코어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스코어의 실제 자료를 보자면 예, 딕셔너리로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하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어요. 겹칠 일이 없는데 이 중괄호의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딕셔너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셋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중괄호가 상징하는 자료 구조는 딕셔너리와 셋 둘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셋인지 딕셔너리인지가 좀 여러분 입장에서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잘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만 새로운 딕셔너리, 비어있는 딕셔너리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딕트를 쓰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딕트를 이용해서 선언하더라도 문제없이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딕셔너리. 이미 삽입된 원소를 삭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emove와 del 두 개를 리스트에서 배웠는데 딕셔너리의 원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del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에서의 del과 유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리스트에서 del은 어떻게 했지? 리스트명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날렸죠. 정말 비슷합니다. 딕셔너리에서도 del 딕셔너리명 키 값을 이용해서 원소를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한 쌍인 자료 구조다라고 했기 때문에 키 값을 이용해서 원소를 날리잖아. 그러면 밸류도 함께 대응해서 날아가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코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코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두 쌍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 값이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꼭 적어주셔야 한다.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되겠군요. 자,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스코어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세 명의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값만 살펴보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즉, 사람만 쫙 펼쳐놓고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직 그 키값들을 줄 세우는 거를 안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줄 세울 수 있느냐? 우리 키즈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키스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딕셔너리 명점 키스 괄호를 이용하면 이미 정의한 딕셔너리의 키 값들을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즈라는 거는 뭐 자료형도 좀 수상쩍고 대체 어떻게 활용하냐? 자, 여러분 한 번에 딱 줄을 세워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나와 하고 줄 세워요. 우리 그럼 보통 뭐 하기 위해서 줄 세우는 거예요? 반복하기 위해서 줄 세우는 거죠. 김철수 너 이거 해, 이영희 너 이거 해, 박민수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반복을 위해서 줄 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의 특성상 이 키즈라는 줄 세우기 구문은 for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for가 바로 범위를 순회하는 데 특화된 반복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저희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세 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아웃풋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거를 의도하는 거냐면 김철수 학생, 이영희 학생, 박민수 학생을 모두 출력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각각의 학생들을 다 불러서 학생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서 출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인 거예요? 딱 이 상황 아닙니까? 한 명씩 호명한다. 누구를 호명해? 키값들을 호명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문이 바로 스코어 키즈라는 거죠. 근데 하나씩 호명한다라는 거는 줄 세워서 호명한다라는 거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스코어 키즈를 이용해서 한 명씩 화살표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즉, 포문의 첫 번째에는 김철수가 화살표로 찍히는 거고, 두 번째로 포문이 돌 때는 이영희가 화살표로 찍히는 거고, 세 번째로 포문이 돌 때는 박민수가 화살표로 찍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돼? 프린트 찍은 너, 바로 그 학생.
함께 학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 실행했을 때 김철수 학생, 그리고 넘어가서 이영희로 스튜던트가 바뀌겠고요. 이영희 학생, 박민수 학생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키즈만 있냐? 아니죠. 밸류즈도 있어요. 밸류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or score in 스코어는 지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낱말을 쓰면 안 될 것 같군요. each score라고 하겠습니다. for each score in score values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코드를 실행해 봤을 때 294점, 295점, 294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다음 슬라이드가 딕셔너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거 보기 전에 하나만 언급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키밸류 대응하는 이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게 숫자 인덱싱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딕셔너리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1번 원소 나와, 0번 원소 나와 이런 숫자 인덱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숫자 인덱스는 딕셔너리에서 하등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딕셔너리는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에 대응하는 밸류 그 자체가 중요해요. 김철수라는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김철수가 몇 번째로 등재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 인덱싱을 안 다뤘던 거고,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순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요소이다. 언제 적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서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팝 퀴즈 드리고 답을 안 드렸죠. 우리가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찾을 수 있는데 밸류 값으로 역으로 키를 찾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금 1번 라인을 보시면 스코어에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송우빈 4명의 학생이 나타나 있어요. 송우빈 학생만 300점 만점이고요. 다른 학생들은 3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궁금해. 즉, 밸류가 300인 학생이 궁금해서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의 그 이름을 모두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즉, 밸류가 300인 모든 키를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대괄호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건 키로 밸류를 찾는 거지. 밸류로 키를 찾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영원히 밸류 값으로 키를 못 찾나?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키로는 밸류를 잘 찾아. 즉, 이렇게는 끝장나게 잘해.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렇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포문 돌리던 그 시절의 논법을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구역 찾는 문제, 오늘 풀어본 문제에서 똑똑하면서 여러 곳을 순회했죠. 너 구입니까? 너 구입니까? 너 구입니까? 너 강으로 시작합니까? 너 강으로 시작합니까? 다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3 밸류인 값을 찾고 싶어. 3 빼기 밸류인 키를 찾고 싶으면 다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김철수한테 물어봐서 너 300점이니? 물어봐요. 이영이 너 300점이니? 박민수 너 300점이니? 송우빈 너 300점이니? 그래서 300점인 사람을 다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밸류로 키를 찾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코드 볼까요? For student in score quiz. 어디서 봤던 장면, 방금 전에 봤던 퀴즈를 활용한 거죠. 모든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혹시 300점 이상 받았냐? 뭐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300을 넘어설 수는 없지요.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키값, 스튜던트 값한테 물어봐서 너의 밸류가, 즉 스튜던트라는 키에 대응하는 너의 수능 성적이 300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서 진짜 300 이상이에요. 그러면 너 수능 만점자구나라고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호빈 학생만 수능 만점자라는 게 반환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그대로 돌려볼까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와 함께 송호빈 학생이 300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포문을 돌릴 겁니다. 모든 스튜던트에 대해서. 스튜던트는 키에 있잖아. 그러면 요 안을 쏙쏙 돌면 되겠다. 스튜던트라는 지칭 대명사와 함께 말이죠. 만약에
이 스튜던트, 키값에 대응하는 수능 성적이 300점 이상이라면 아니 세상에 맙소사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다라는 300점 이상이라면 너 수능 만점자입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자면 네, 이렇게 송우빈 학생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영희 학생도 만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2명이 수능 만점자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로 키를 찾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구문을 활용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직접 밸류, 각 키를 모두 순회하면서 이 밸류니, 이 밸류니, 저 밸류니 하고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밸류 값으로 키를 찾는 코드를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면 아, 나 딕셔너리 좀 쓰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론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 말고, 리스트 말고 다른 자료 구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저희 강좌의 범위상,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이 내용들은 이 정도로만 살펴봐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슬라이드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과 셋이라는 자료형도 있어요. 먼저 튜플을 살펴보자면 이 친구는 리스트랑 참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한다. 라는 점도 리스트랑 비슷하고요. 자료의 인덱스가 존재해서 순서가 중요하다. 즉 앞뒤 바뀌면 인덱스가 다른 거다. 또 리스트랑 똑같아요. 뭐야 그럼 리스트랑 똑같은데 왜 배워? 싶을 텐데 결정적으로 한 번 정의한 자료를 재정의할 수 없다라는 중대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보통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뮤터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자료를 정의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 띡 줬을 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두 번째 원소를 수정하고 싶어. 이런 게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대한 특징이죠. 리스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소 바꿔? 당연히 잘 바뀌죠. 튜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셋은 리스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한다라는 점은 리스트와 비슷한 점을 공유하지만 순서 없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셋은 영어로 셋이죠. 셋은 한글로 집합이죠.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에서 집합 사과 포도랑 집합 포도 사과 다릅니까? 같지요. 그래서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순서 없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중복이 될 수가 없다. 셋에는 오로지 유니크한 원소들만이 저장이 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에서의 집합과 그 개념이 참 비슷하다. 순서 무시하고 데이터 중복 안 되고 이게 바로 셋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튜플을 의미하는 기호는 소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간혹 가다가 레인지 소괄호 말고 진짜 그냥 소괄호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튜플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은 중괄호, 방금 말씀드렸죠. 얘가 딕셔너리랑 기호를 공유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리스트와 원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문자열 제어, 그리고 딕셔너리 이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총 5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거의 모두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또 문자열 제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되겠는데, 이 문제들은 일단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 2, 3, 4, 5는 뭐 오늘 중이어도 괜찮고, 뭐 주말 중에 풀어도 괜찮고, 언제든 푸셔도 괜찮습니다. 꼭 풀긴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난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1, 2, 3, 4, 5를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제가 솔루션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솔루션을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이 솔루션과는 별도로 오늘 중으로 이 1, 2, 3, 4, 5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각자 엑서사이즈를 풀어보지만 이 여러분 해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1, 2, 3, 4, 5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을 오늘 중으로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블랙보드에 탑재해 드릴 테니까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린다 혹은 제 풀이랑 비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5주차 내용이 모두 끝났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휴일이니까 동영상으로 만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엔 동영상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